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맡게 된 우한 형제들에서 서버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김민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데이터 연금술이라고 제목을 좀 지어봤는데, 이제 원본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사용자에게 보기 좋게, 사용자가 보기 편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 그 파이프라인을 구성했던 그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 성시영님께서 뒷부분을 맡아서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발표는 간단하게 5개 챕터로 진행될 거고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배경 설명부터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우리 팀이 어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발표는 2023 그리고 2024 우아콘에서 이미 다뤘던 내용의 시리즈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앞에 발표를 필수로 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저희 우한 형제들에서는 데이터 허브라는 이름으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배달에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푸드 데이터 허브, 그리고 커머스에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 허브를 커머스 데이터 허브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 데이터 허브들은 모두 같은 아키텍처를 다 공유해서 구축이 되어 있고, 이 앞선 두 발표에서는 그 아키텍처 내부가 어떻게 디자인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용되었던 기술 스택은 뭐가 있는지를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커머스에서 이 데이터 허브, 그러니까 커머스 데이터 허브가 되겠죠. 그거를 어떻게 저희가 운영을 했었는지 그 경험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앞에 두 발표도 봐주시면 좋겠는데, 오늘은 제가 짧게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배달의 민족 서비스는 장보기 쇼핑이라는 이름으로 커머스 서비스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시는 화면은 장보기 쇼핑에서 냉동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던 화면입니다. 사실 되게 전형적인 검색 화면이라서 되게 간단해 보이긴 하는데, 저 간단해 보이는 화면에도 벌써 여러 개의 데이터들이 서로 엮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셀러 데이터도 보이고, 뭐 주문 데이터, 그리고 당연히 상품 데이터도 있을 거고, 저 밑에 보면은 필터 속성을 노출해 주기 위해서 카탈로그 데이터도 있고, 혜택 데이터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키워드에 맞는 상품이 나와야 되니까 검색 데이터도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가 사실 여러 개라는 거는 결국에 여러 팀들이 기여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게 물론 이제 회사마다는 다를 수 있는데, 저희 우한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메인별로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도메인별로 팀을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도메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팀들의 협업이 필요한 상황이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은 여러 팀들과 협업하다 보면은 뭐 혼자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해야 될 일들이 조금 늘어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중간에 데이터가 모두 중앙에서 모이고 한 번에 다 처리되는 시스템을 둬가지고, 저 뒤에서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도메인 팀들은 데이터 허브 담당 팀이랑만 의사소통을 하고, 그리고 시스템도 데이터 허브랑만 데이터를 주고받고요. 그리고 저 앞에서 사용자에게 실제 앱에다가 데이터를 내려줘야 되는 팀에서도 각각 여러 팀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허브 담당 팀과만 의사소통을 하게끔 해서 저희가 상당한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는 계속 성장해가지고 지금 커머스 데이터 허브가 처리하고 있는 게 하루에 약 10억 건의 데이터, 그리고 조회 같은 경우는 분당 약 5만 회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커머스 서비스 한정이고, 저희 이제 더 큰 서비스인 음식 배달까지 합치게 되면은 거의 몇 배로 뛰어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같은 우아콘 발표 때 추산을 해본 결과 하루에 약 200억 건의 데이터가 처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규모를 저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라는 이제 아키텍처를 저희 간단하게 도식화한 그림인데요. 여기 맨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아까 보셨던 각 도메인 팀들이 있고요. 여기서 데이터들이 계속 생산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데이터들을 저희가 카프카를 통해서 수집을 받고, 이 카프카로 수집이 되면 데이터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걸 저희가 워크플로우라고 부르고 있는 모듈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저장소가 필요하니까 저희는 MySQL과 레디스를 활용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결국에 모바일 앱에 뿌려줘야 하는데, 이제 앱부터 출발한 데이터 조회 요청들을 다 처리해주는 조회 전용 서버를 따로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네트워크에서는 저희가 RPC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 그림을 다시 보면은
물론 이제 저희 커머스 데이터 허브라고 불리는 시스템이 어떤 아키텍처를 갖고 있고 어떤 기술을 쓰고 있고 이런 것도 중요한 얘기일 수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결국에 각 도메인 팀에서 생산된 데이터가 어떻게 하면 유저가 편하게 저희 서비스를 쓰기 쉽게 그리고 보기 좋게 전달해 줄 수 있느냐,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결국에는 저희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저 프로세싱 부분에 있는 모듈에서 저희의 데이터 처리 철학이 모두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여기를 워크플로우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여기서는 우아부트라고 하는 스프링 베이스로 개발된 내부적으로 쓰는 프레임워크인데, 그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구현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코드 블록들이 마치 링크드 리스트처럼 그래프로 엮여서 코드가 쭉 실행이 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카프카에서 메시지가 도착을 하면은 그 데이터에 맞는 여러 어떤 그래프가 쭉 실행이 되면서 일련의 데이터 처리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 코드 블록 각각 하나하나를 태스크라고 부르고 있고, 그리고 이 태스크는 하나씩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저장하는 태스크, 아니면은 어떤 두 데이터를 합치는 태스크,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검색팀 같은 외부 팀의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태스크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하나씩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 태스크를 연결하는 그래프를 구성하는 그런 개념을 저희는 플로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설명을 했는데 결국에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저희가 하나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를 좀 겪었는가를 설명드리고 싶은데, 앞에서 제가 쭉 설명했던 커머스 데이터 허브라는 것을 요약해 보면은, 첫 번째로는 여러 출처로부터 데이터 원본을 다 받아서 내부 스키마로 변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서비스, 저희 장보기 쇼핑이라는 서비스에서 정한 정책들을 데이터에다가 입히는 그런 과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화면에 바로 노출 가능하도록 그렇게 데이터를 컬렉션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스템을 굳이 정의를 한번 해보면, 저는 이제 데이터 레이크와 웨어하우스가 결합된 형태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형태의 원본 데이터들을 모두 저장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레이크하우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중앙 집중화돼서 여러 목적에 맞게 뭐 비즈니스에 쓰일 건지 아니면 분석에 활용될 건지 그거에 따라서 데이터를 변환하고 추출하고 해서 저장하는 그런 점 때문에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특징을 가진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초창기에는 되게 간단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초창기에는 그런 간단한 구조가 잘 먹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데이터를 수집해서 뭐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수정을 해서 모바일 앱에다가 내려주면 그냥 끝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현실이 꽤나 녹록지 않았는데요.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새로 생기고 또 그에 맞는 데이터들이 또 생기고,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처리해주는 태스크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저희 워크플로우, 그러니까 그래프가 상당히 복잡해졌어요. 이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상품에 관련된 워크플로우인데, 저희가 최대한 이제 핵심이 되는 태스크들만 몇 개 뽑아서 그렸음에도 꽤나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복잡할 수 있는데, 이제 복잡하면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 첫 번째로는 이제 가독성이 굉장히 저하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뭐 신규 담당자가 새로 오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신규 담당자가 도대체 어디를 수정해야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재고 변경이 될 때 품절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을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딜 찾아야 되느냐 하면은, 물론 지금 그림에서는 품절 판단이라고 하는 태스크가 있는데 저기를 수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서비스 정책상 단순히 재고가 뭐 0개다, 1개다, 2개다로 품절 판단이 되는 게 아니라 혜택 정보가 어떻게 걸려 있느냐에 따라서도 품절 판단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재고 데이터가 들어오는 부분에서는 첫 번째로 그 재고만 가지고 품질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마지막 가서 최종적으로 뭐 혜택 데이터, 여러 상품 데이터를 다 합쳐서 품질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히스토리를 알지 못하면은 신규 담당자가 와서 작업을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작업을 한다 해도 이제 실수를 할 확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가독성이 무엇보다 가장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수정 사항이 굉장히 전파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스크별로 하는 역할들은 정해져 있는데 이 태스크가 어떻게 쓰여야 된다라는 것들은 이렇게 딱히 정해지지 않고, 그리고 데이터 역시도 스키마는 정해져 있는데 이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활용돼야 돼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태스크도 여기저기서 쓰이고 데이터도 한번 정해놓으면 여기저기서 다 쓰이다 보니까 굉장히 모든 관련된 모듈들이 다 간결합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 곳에서 수정이 되면은 이 수정 사항들이 전부 다 전파가 돼서 모든 모듈들이 다 영향을 받고, 가장 큰 문제는 이 수정 사항에 딱히 관심이 없는 팀들도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다 처리를 해줘야 됐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상당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계속 수정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리스크로도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워크플로우에서는 이런 세 가지 문제가 있었고, 두 가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마구잡이 식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태스크들이 서로 엮여 있어서 어떠한 태스크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 태스크를 통하는 과정에 있는 그 앞단에 있는 모든 태스크가 지연이 발생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가독성, 뭐 수정사항 전파, 그리고 병목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뭐 저희가 트래픽이 높으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좀 흔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익숙한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그 이유가 저희가 스프링이 해결한 문제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느꼈거든요. 저희가 스프링이 나오기 전에는 HTTP 요청을 처리할 때 뭐 따로 별다른 뭐 데이터 조회나 비즈니스 로직이나 이런 게 구분 없이 모두 한 곳에서 다 처리가 됐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코드들은 다 간결합되고 가독성은 저하되고 하는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이었는데요. 이런 문제를 스프링이 어떻게 해결을 했냐? 이제 레이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이제 컨트롤러, 서비스, 그리고 레파지토리로 대표되는 레이어들을 도입해서 해결한 바 있고, 이제 각 레이어별로 역할을 부여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걸 부여하고 분리하고 서로를, 그리고 중간 인터페이스를 통하게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었는데, 저희는 저희 워크플로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좀 비슷한 개념을 도입을 하면은 저희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태스크들을 복잡하게 쭉 놔두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레이어 개념을 도입해서 어떤 레이어는 무슨 역할을 해야 돼, 너는 무슨 역할을 해야 돼라고 정해주고, 그리고 그것들을 서로 분리하고 태스크들은 각 레이어에 속하게 하고 그 중간중간을 인터페이스를 둬서 소통을 하게 한다면은 앞에서 저희가 말한 그 세 가지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던 중에 여러 스터디를 하던 도중에 저희가 메달리온 아키텍처라는 개념이 눈에 띄었는데, 이제 메달리온 아키텍처는 보통 데이터 레이크하우스에서 보통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희 시스템과 딱 들어맞지 않을 수는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했던 건 데이터 레이어들을 두고 그걸 여기서는 브론즈, 실버, 골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좀 발췌를 한 건데, 설명하기로는 이제 보통 브론즈가 원시 데이터, 그리고 실버 레이어는 1차 가공돼서 어느 정도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그리고 골드 레이어는 마케팅 분석이나 뭐 비즈니스 영업 이런 곳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를 하고요. 물론 저희 시스템과 딱 맞는 설명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가 도입하고자 하는 그 레이어 개념을 잘 설명했고,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저희에게 방향성을 좀 제시해 준 것 같아서 소개를 드렸고, 이제 이 개념을 저희 시스템에 도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어떻게 적용을 해 나갔는지는 이어서 성시영님께서 발표를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어서 발표를 맡게 된 성시형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메달리온 아키텍처를 저희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일대기를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챕터 두둥, 챕터 3 원시 데이터를 금으로 바꾸기.
이제 메달리온 아키텍처를 한번 소개해 주셨는데 이걸 한번 다시 볼게요. 이제 브론즈 영역, 실버 영역, 골드 영역 이렇게 나뉘는데 브론즈에서 실버 영역으로 가면 저 왼쪽에 보면 무슨 커스터머 로우 이런 데이터가 보이죠? 이제 실버 영역으로 들어가면 커스터머 클린드 이렇게 뭔가 좀 정제된 데이터로 바뀌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브론즈에서 실버로 갈 때는 유효성 검사를 하고 중복을 제거하고 또 정교화를 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실버 영역에서 골드로 갈 때는 집계 데이터나 통계 데이터 같은 게 사실 쿼리가 되게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런 집계 데이터나 통계 데이터를 만드는 비즈니스 데이터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실버에서 골드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의 품질에 따라 가지고 분류를 나누고 이제 제약 사항을 설정을 하는 건데 이게 저희 시스템 실정이랑 되게 비슷해서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 아키텍처는 그 아파치 스파크를 만든 팀이 설립한 데이터브릭스라는 회사에서 제안한 개념인데 하지만 이 개념을 매력적이라고 해서 저희 시스템에 바로 도입하기엔 문제가 좀 있었어요. 이게 토대가 되는 플랫폼이 그 데이터브릭스에서 메달리온을 설명할 땐 거기는 아파치 스파크가 그 플랫폼이고요. 저희는 스프링부트로 된 프로세싱 그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이 다르고 그리고 스키마 데이터 모델도 저희는 제이슨 밸류 가지고 다루고 있는데 저기는 정형 테이블로 다루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 모델링도 메달리온은 SQL을 통한 테이블 스키마인데 저희는 자바 DTO, IDL을 통해 가지고 스키마를 생성한다든지 그리고 관리 주체 같은 경우에도 메달리온은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이 다루는데 저희는 백엔드 개발자 이렇게 또 관리 주체가 다른 점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약간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핀트도 살짝 달라요. 기존의 메달리온은 뭐 데이터 품질 자체에 대해 되게 집중하는 편인데 저희 시스템은 공주하는 팀과의 협업이나 좀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되는 서버의 처리 속도나 응답 속도 같은 요소가 되게 중요한 관심사였거든요. 근데 이 아이디어가 저희한테 되게 와닿았던 이유가 제 생각엔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가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달리온이 추구하는 거는 이제 원시 데이터를 유의미한 비즈니스 데이터로 만들어내기 위한 좀 아키텍처였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원형의 데이터를 중앙 시스템에 모은 다음에 전시 서버에서 노출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서 가공해주는 아키텍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사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를 품질별로 정리한다는 개념을 잘 따라와가지고 저희 시스템에 잘 녹여준다면 이제 저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만의 아키텍처를 정의를 하기로 했어요. 실정에 맞지 않으니까 좀 실정에 맞게 녹여보자. 그래서 먼저 골조를 좀 가져와서 살을 붙여 나가는데요. 이제 먼저 데이터 수집을 담당하는 레이어로 브론즈 레이어를 이렇게 데이터 수집을 담당하는 건 브론즈 레이어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검증과 최적화를 담당하는 레이어로는 실버 레이어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이나 전시 로직을 담당하는 레이어는 골드 레이어다 이렇게 정의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역할을 조금 한글말로 문장화하자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브론즈 영역 같은 경우에는 제공팀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 실버 같은 경우엔 비즈니스 로직에 필요한 최적 단위로 이제 데이터를 가공해서 저장하는 역할, 그리고 골드 레이어는 조회팀의 요구에 맞는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는 역할 이렇게 했고 이제 골조와 역할을 땄으니까 저희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규칙을 하나씩 좀 정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챕터 2에서 봤던 이제 수정 사항이 무한대로 전파되는 문제를 민중님이 짚어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원했던 거는 이제 제공팀의 변경이 적어도 조회팀까지는 전달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저희 팀과만 논의하면 되도록 좀 처리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제공팀이랑 조회팀의 간결합을 끊어내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 저희는 규칙을 하나 좀 세워봤어요. 이제 브론즈 영역에서 수집되는 그 스키마를 이 스키마의 변경 사항이 조회팀까지 전파되는 게 문제니까 브론즈 영역에서 정의된 스키마를 조회팀이 직접 바라보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거 이걸 일단 첫 번째 원칙으로 세웠고요. 그렇다면 조회팀이 바라볼 수 있는 스키마는 어디부터냐? 이제 그 제공팀에서 제공한 스키마를 한번 가공한 실버 레이어부터 볼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조회팀이랑 제공팀이랑 간결합이 끊어져서 이제 제공팀의 수정 사항으로부터 조회팀이 안전해질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좀 협업 효율의 증대도 좀 노려볼 수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제공팀은 명시된 스키마를 잘 전달해 주는 부분만 좀 신경 써주면 되고 조회팀은 전달된 정보가 어떻게 가공되는지를 신경 쓰면 되니까 이제 의사소통할 때 중요한 부분이 내가 상대랑 얘기할 때 우리 시스템에 어떤 요소랑 연관되는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맥락을 저희가 딱 설정해 줄 수 있으니까 여기서 좀 의사소통에도 이득이 있을 거다. 그래서 협업 효율이 좀 증대되는 효과도 있을 거다. 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수정사항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하나의 먼저 규칙을 정했는데 그럼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볼게요. 이제 두 번째 문제로 짚었던 부분인데 이제 시간이 쭉 흐르니까 코드가 점점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코드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중복 코드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코드 내용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다음 규칙을 좀 정해보면요.
네, 이제 민트색으로 몇 가지 권장 사항이랑 제약 사항을 좀 추가했는데 일단 레이어를 가지고 어디 코드가 어디 있을까 이걸 알려면 어떤 레이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걸 할 수 없는지 이걸 알아야 어떤 역할을 하니까 어디 있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브론즈 영역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데이터 가공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브론즈 영역은 그냥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저장하고 다음 태스크로 뒤로 할 수 있게 넘겨주는 역할만 하고요. 그리고 실버 영역에서는 뭔가를 실버 영역으로 바로 저장하거나 바로 넘기거나 이러지 않고 꼭 브론즈로부터 넘어오게 저장 후 전달되는 플로우를 통해 생성하도록 좀 조치를 해주고, 그리고 이거는 이 하나 더 추가한 규칙은 실버는 최적화 영역이기 때문에 꼭 브론즈가 있으면 1대1로 뭔가 실버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개의 스키마를 조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도 되고 혹은 최적화가 필요 없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실버 영역을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골드 영역은 비즈니스 플로우나 조에 최적화된 작업을 처리하는 영역으로 좀 정의를 했고요. 이렇게 설정한 거를 품절이라는 이전 장표에서 예시로 들었던 걸로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품절이란 거를 좀 새로운 레이어에 대입을 해보면요, 브론즈 영역에서는 재고 원형 데이터가 딱 전달돼요. 보시면 뭐 프로덕트 아이디, 상품 아이디고 숍 아이디는 지점 아이디고 스톡은 0개 이렇게 원형 데이터가 좀 전달이 되면 실버 영역에서는 이제 품절 판단이 여기부터 실버부터 가공을 한다고 했으니까 실버 영역에서 품절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품절 판단을 포함한 정보 가공이랑 정렬용 데이터 같은 걸 저장하는 걸 하고, 그리고 골드 영역에서는 이제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렬을 뭐 뺀다든지 아니면 뭐 순서를 뒤바꾼다든지 이런 비즈니스 플로우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레이어를 나누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저 오른쪽 위에 이제 신규 개발자님한테 품절 판단이 일어나는 곳을 수정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데, 그럼 이제 신규 개발자라든지 코드를 파악 중인 개발자한테 한 가지의 표지가 생겨요. 이제 저것도 품절 판단이 일어나는 데가 브론즈 영역은 아니고 실버거나 혹은 뭐 골드일 수 있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브론즈 영역이 아니다라는 표지가 생기니까. 근데 물론 이 가독성이라는 게 단순히 레이어만 분리한다고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식의 작은 표지 하나하나가 쌓이다 보면 나중에 이제 분명한 신호까지 발전하게 되니까 이런 것도 좀 유의미한 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대에 맞춰 가지고 하나의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건 AI한테 규칙을 좀 습득시켜 줄 수 있다는 게 있는데요. 이제 에이전트 MD 같은 룰을 설정할 때 AI한테 내가 뭔가 알려줘야 될 때 이제 우리 레이어별로 뭐가 이 레이어는 브론즈에선 뭐가 일어나고 실버에선 뭐가 일어나고 이런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라 같은 분명한 룰을 줄 수 있게 되니까 이제 레이어 같은 레이어드 아키텍처는 되게 시스템에 주목할 명세 중에 하나니까 이제 AI가 좀 코딩을 잘할 수 있게 하는 이런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칙까지 세워보았는데, 그럼 이제 기존 파이프라인을 좀 새로운 규칙에 맞춰서 정리를 한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 기존 장표 좀 복잡한 형태의 파이프라인이었고 이걸 레이어에 따라서 좀 정리하면 좀 깔끔해지는데, 물론 뭐 장표로 맘대로 흩어놨다가 합치니까 좋아 보이지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당연한 말씀이긴 한데 그래도 레이어별로 좀 비슷한 역할의 태스크들이 좀 집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브론즈에서는 좀 비슷한 역할을 할 뿐인 애들, 그리고 실버도 마찬가지, 골드도 마찬가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최종 변경점 부하라고 표현했던 부분인데 이제 최종 상품이라 생성이라는 게 되게 다양한 원천 변경으로부터 트리거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 여러 데이터를 받다 보면 어떤 변경은 서로 다른 원천 스키마가 다르더라도 연쇄적으로 도착해서 중복 수행이 될 수 있어요. 예컨대 상품 가격이 바뀌었는데 원장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노출이 꺼져서 강제 노출 전달도 연달아서 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데이터 전체 내용 중에 일부만 필요한데 다른 게 바뀌었다고 도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꼭 수행되어야 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변경 사항이 도착해 버려 갖고 전체 파이프라인이 수행돼 버려. 되게 이런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이런 걸 중간에 앞서서 한번 판단해 줄 수 있으면 되게 좋을 텐데요. 그래서 최종 상품 영역으로 바로 점프하는 게 아니라 실버 영역에서 데이터를 한번 검증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실버 레이어에 지금 필요시 데이터 검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단순히 널 체크라던가 이런 부분을 넘어가지고 뒤쪽 태스크가 실행돼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판단 같은 것도 이제 검증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검증을 통해 최적화를 좀 시도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골드 영역에서는 이제 최소 부하로 조회 가능한 최종 문제를 만들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잠깐 좀 주제랑 벗어난 얘기일 수 있는데 다른 데로 세보면 이제 최소 부하라는 게 좀 저희 입장에서는 복잡한 개념인 게 이게 부하를 쓰기 부하랑 읽기 부하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뭔가 저희는 데이터가 되게 요청이 많이 들어오니까 좀 읽기 좋은 형태로 미리 데이터를 말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읽기 좋은 형태로 말아놓는다는 건 원천 데이터 여러 개를 리드해서 뭔가 조합해서 쓰기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러면 조회할 때는 데이터를 딱 하나만 찍어갖고 볼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데 대신 쓰기 부하가 되게 강해져요. 그러면 이제 라이트 DB가 활활 불타오르겠죠. 그런데 이 라이트 부하가 좀 있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가끔은 너무 심할 때가 있어요.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어쩔 때는 때로는 조회하는 순간에 여러 데이터를 조합해서 조인하는 형태로 내려줄 수도 있을 거거든요. 이러면 이제 읽기 부하가 강해지고 쓰기 부하가 약해지는데 때로는 이런 선택을 할 때도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단계의 부하를 주는 게 나은가, 쓰기의 부하를 주는 게 나은가, 읽기의 부하를 주는 게 나은가, 이게 선택하는 것도 좀 최소 부하 개념에 포함되는데 이런 개념까지 좀 잘 절충해서 이 골드레이어에서는 좀 조회 최적 모델을 좀 생각해 보는 거,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아까 전에 이런 식으로 레이어에 따라서 태스크를 정리할 수 있다, 플로우를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중간 지점을 설치하면 레이어에서 레이어로 넘어갈 때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좀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이건 좀 연금술 맛보기 챕터를 하나 준비했는데 거기서 좀 다뤄보고요. 이렇게 우리 시스템에 맞는 방향의 메달리온을 좀 새로 정의해 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원천 영역의 브론즈 데이터를 받아서 가치 있는 전시 데이터인 골드로 만들어 나가는 여정을 이런 식으로 완성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만의 이 아키텍처를 적용해서 개선되었던 작업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노동 챕터 4 데이터 연금술 맛보기. 자, 이제 저희 커머스 데이터 허브에서 되게 골머리를 앓는 주제 중에 하나가 지점 상품 패나웃 문제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 어떻게 개선됐는지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배경 지식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상품이라는 게 주문할 수 있는 하나하나의 단위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드민이랑 오픈 API로 상품 정보가 등록돼서 들어와요. 근데 이게 저희 배달 플랫폼이라는 특성이 가미돼서 그냥 상품 정보가 그냥 들어온 거 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것보다 조금 복잡해지는데 이 특수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은 좀 평범한 일반적인 택배로 배송되는 상품을 한번 볼게요. 이제 날이 추우니까 호떡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쫀득쫀득 호떡이라는 게 있으면은 이제 딱 등록해갖고 앱에 노출하고 하면 그냥 고객님들은 상품 확인해서 주문하시면 되죠. 이 과정에서 등록부터 조회까지 딱히 어려울 건 없어요. 근데 혹시나 만약에 상품명을 변경할 일이 이렇게 생겼다. 그럼 좀 말랑말랑하게 바꿔주면 이제 말랑말랑 호떡 이게 뭐 쫀득쫀득이 말랑말랑으로 바뀐 거 몇 바이트가 안 되니까 바로 반영이 될 텐데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고 대신 여기에서 좀 어려운 문제들은 조회가 되게 많이 몰렸을 때 재고 선점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조금 어려운 주제겠죠. 그런데 퀵커머스 상품은 고객님들이 배달지를 다 찍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 지점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이제 강남이라는 지역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전부 다 강남점으로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점에 맞춰서 특화 정보를 되게 심어주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본사 상품의 정보를 복제해 가지고 지점의 정보를 가미한 데이터를 만드는데 이걸 지점 상품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각 그 지역에서 들어오신 손님들은 각 지점 상품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상품을 관리하는 차원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정보가 지점 특화로 다루면 또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나는 상품명을 바꾸면 모든 지점 상품에 자동으로 적용됐으면 좋겠어. 이런 요구 사항들도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품을 말랑말랑 호떡으로 이제 바꾸면 이제 전체에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이제 저희 편의점 샐러들도 들어와 있는데 편의점 같은 샐러들은 전국에 지점이 1만 개가 넘어가는 지점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지점은 거의 한 1만 5천 개가 되는데 이렇게 그러면 본사에서 만약에 말랑말랑 호떡으로 바꿨다. 그럼 1만 5천 개 지점에다 씌워줘야 되거든요. 이게 상품 한 개면 그냥 뭐 1만 5천 로우 라이트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뭐 금방 하겠네 이러지만 만약에 한 2천 개 정도 되는 상품명을 바꾸면 그 어드민에서는 겨우 2천 개 바꿨을 뿐인데 뒤로 가면 이제 한 1억 로우 가까이 되거든요. 2천에다가 1만 5천을 곱하니까 1억은 아니고 한 3천만 되네요. 죄송합니다. 한 3천만 데이터 정도를 이제 쓰는 작업으로 되게 커지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펜아웃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저희 주요 부하의 원인이 되는 그런 도메인입니다. 이 과정을 좀 레이어 도입을 통해서 해결을 한 사례인데요. 이제 먼저 좀 에지이즈 구조를 좀 볼게요. 이제 저희는 앱에 노출돼야 되는 데이터가 많으니까 아까 전엔 최종 상품이라고 표현해 놨는데 지금은 앱 노출 상품 스키마 이렇게 각 지점에서 보여줘야 되는 상품 스키마를 앱 노출 상품 스키마라고 해놨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아서 주고 있는데 이제 펜아웃이라는 개념에 대해 좀 토와보면 예를 들어서 재고 변경을 한번 봐볼게요. 근데 재고 변경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점에 1000개를 충전한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뭐 강남점에서는 3개 바뀌었어요. 도곡점에서는 1개 바뀌었어요.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런 경우에는 펜아웃이 딱 하나만 바뀌어요. 근데 아까 전에 상품명을 예시로 봤죠. 근데 상품명 예시처럼 이렇게 전체에다가 씌워줘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펜아웃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는 실버 레이어 중간 스키마를 2개를 분리해서 해결을 했어요.
아마 뭐 만약에 RDB였다면 그냥 조인해서 내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데 저희는 이제 RDS를 통해서 조인하는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인해야 되는 제이슨 밸류로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에서 조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따로 저장을 하는데, 근데 조인이라는 개념만 가져와서 이제 지점에서 바꿀 수 있는 정보는 지점별 상품 스키마로, 그래서 본사에서만 바꿀 수 있는 정보는 공통 상품 스키마로 이렇게 분리해서 조회단에서 조인하도록 처리하자. 그래서 아까 쓰기부화, 읽기부화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약간 연관이 있는 게, 이것도 쓰기부화가 너무 심하니까 좀 읽기부화로, 읽기에서 기존에는 한 번만 지점 상품을 읽으면 됐지만 이번엔 본 공통 상품이랑 지점 상품을 둘 다 읽어갖고 조인을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해주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해서 좀 읽기부화로 쓰기부화를 좀 줄인 케이스다, 이런 건데,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근데 가끔 그래도 저 펜아웃이 위쪽은 곱하기 n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거는 뭐 예를 들어서 프로모션 상품 300개에 걸렸어. 그러면 그 300개 상품에는 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근데 이런 펜아웃은 정확히 필요한 펜아웃이죠. 그래서 딱 우리가 원하는 펜아웃만 발생할 수 있게 조정하게 되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좀 더 재밌는 부분은 이제 전체 펜아웃이 돼야 됐던 사례들, 이제 공통 상품 스키마에다가 쓰는 경우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좀 보면, 여기서도 그 태스크 안에서 밸리데이트를 통해서 조금 더 최적화를 할 요소도 있어요. 그래서 밸리데이트 하면 사실 유효성 처리니까 널 검사 같은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널 검사뿐만 아니라 또 어떤 최적화를 걸 수 있냐면, 이제 그 상품 정보 변경이라는 건 아까 상품명도 있지만 사실 되게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공통 상품 스키마에 저장하고 싶은 건 상품명이랑 카탈로그 정보 이 두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저 변경 사항이 도착할 때마다 매번 그 파이프라인을 실행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상품명이랑 카탈로그 정보 변경만 들어왔을 때만 뒤에가 트리거되면 돼. 이런 유효성도 이제 걸어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한, 단순히 그냥 공통상품 스키마만 만든 거 이상의 최적화를 좀 꾀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같은 얘기를 파이프라인 트리거돼야 할 요소에 대한 변경을 감지해서 트리거돼야 되는 것만 트리거하게 해서 좀 최적화를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전에 레이어로 이제 골드, 브론즈, 실버 이렇게 나눴다 했는데, 여기에 라벨링을 좀 해보면 이제 데이터를 인입받는 부분은 브론즈죠. 그리고 중간 펜아웃 처리랑 최적화하는 부분은 실버, 그리고 조회 단계는 이제 골드, 이렇게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라벨링을 좀 해줬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적용하고 나니까 이제 원래는 지점 상품으로 전부 다 복제해서 저장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복제되던 요소를 빼게 되니까 당연히 신규 모델에서는 이 지점 상품 한 개에 대한 저장 공간이 바이트가 많이 감소했고, 이게 바이트가 줄어들었다는 건 또 쓰기 처리를 할 때 처리해야 될 정보가 작아졌다는 말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좀 부하 상황에서 처리량이 좀 훨씬 많이 늘어나게 됐다. 그리고 어쨌든 메모리 바이트를 되게 줄였으니까 아까 전에 뭐 2,000개 상품을 10,000개 지점하면 3,000만 로우다 이랬는데, 이런 식으로 저장되는 데이터 로우가 한 뭐 3억에서 5억 로우 정도 되거든요. 이 3억에서 5억 로우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이 줄일 수 있었으니까 이제 레디스 입장에서도 메모리 양을 되게 많이 크게 줄일 수 있었고, 그래서 이를 토대로 좀 레디스 장비 같은 거 줄여서 인프라 비용 절감하는 데도 좀 큰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메모리 부분에서만 볼 게 아니라 트리거를 감소시켜서 최적화한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쓰기 인스턴스의 부하도 상당히 감소되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메달리온 아키텍처를 저희만의 방식으로 적용해서 좀 개선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고, 마지막으로 좀 앞으로 하고 싶은 걸 보면서 발표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노동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리고 아직 이 레이어를 이렇게 구분했다고 하는데, 그럼 인터페이스를 적용하셨습니까? 혹은 뭐 모듈링을 하셨습니까? 이런 건 아니고 일단 컨벤션으로 이렇게 개념을 하고 우리가 컨벤션을 지켜서 코딩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약속만 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 휴먼 에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인터페이스나 모듈을 통해서 컴파일 오류가 아예 발생하게 해서 진짜로 참조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이제 첫 번째 목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넷 시경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레이어라는 기준이 생겼으니까 이제 각 레이어별로 파이프라인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같은 것도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레이어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대시보드도 구성해 보는 게 목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며인데요. 이제 찾아보니까 그 영국의 컴퓨터 공학자 존 휠러라는 분이 계신데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문제든 간접 수준, 여기서 보면 레이어죠. 간접 수준을 추가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좀 저희한 상황에 맞는 말이라서 가져왔는데, 근데 같이 남긴 게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 근데 너무 많이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럼 이 너무 많은이라는 걸 어떻게 식별할 수 있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설치를 했잖아요. 새로운 아키텍처를 설치했는데 그걸로 우리가 편해졌냐, 불편해졌냐, 이걸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편해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설치를 했는데 이걸로 조금이라도 좀 더 편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마 현장에 계신 모두가 고민하시는 부분일 텐데 뭐 코드 가독성을 어떻게 좋게 할 수 있을까? 또 내 코드가 남의 거에 영향을 안 주게 버그 안 나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성능을 조금 더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게 되게 끝이 없는 고민이고 오늘도 저는 근데 이게 제가 어떻게 좀 좋은 방법을 못 끄집어내 갖고 누가 제발 베스트 프랙티스를 하나 만들어 주길 맨날 기도하거든요. 근데 마침 또 저희 상황에 맞게 선현들이 또 괜찮은 베스트 프랙티스를 하나 만들어 줘 갖고 저희 거에 적용할 수 있어서 좀 개선 효과를 거둘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메달리온 아키텍처가 좀 저희의 영감이 되었듯이 또 저희의 연금술 도전기가 누군가의 영감이 되길 바라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